서울의 저녁은 빠르게 어둠을 불러들였고 황기찬의 집 안은 낮은 조명 아래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기찬은 아들이 방문 틈에 두고 간 아빠 아프지 마세요. 적힌 그림을 보고 기운을 차려보았습니다. 기찬이 서재에 들어가자 지호가 의자를 놓고 위험하게 서가 위쪽에서 동화책을 꺼내려던 참이었습니다. 위험하게 의자 위에 올라가 뭐 하는 거니? 아빠가 도와줄게 하고 얼른 지호에게 책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지호는 작은 아빠가 전해주라던 책이었는데 이제서야 기억이 났다고 하며 기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황기찬은 책을 받아 들고 책장을 넘기다 이상한 두께를 느꼈습니다. 책의 속표지와 제본 사이에서 얇은 봉투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봉투에는 병원의 로고와 진료과장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손이 얼어붙는 것을 느끼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 한 줄로 기록된 결과가 있었습니다. 친자 불일치. 그 글자는 단순한 활자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모든 날을 무너뜨리는 망치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종이 안쪽에서는 작은 메모장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낯익은 글씨였습니다. 형 황기만의 필체였습니다. 내가 잘못되면 모두 세리의 소행이야. 순간 황기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심장이 두려움과 분노, 배신감에 휘몰려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움켜쥔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세리를 불렀습니다. 거실로 나온 세리는 여전히 화려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황기찬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와 메모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라고 황기찬이 낮고 무겁게 말했습니다. 세리는 봉투를 흘깃 보고는 눈빛을 차갑게 바꾸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누군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꾸민 거잖아 라고 세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황기찬은 종이를 다시 들어 올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의 글씨고 친자 결과는 불일치라고 이 서류가 말하잖아. 더 이상의 거짓말을 보태지 마. 언제까지 나를 속일 거야 라고 그는 소리쳤습니다. 세리는 비웃음을 섞어 답했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당신은 이미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이 아이가 당신 친자가 아니어도 지금까지 당신은 아버지로 살았어. 이제 와서 뒤집을 수 있을까라고 그녀는 차갑고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황기찬은 분노로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사람의 생을 장난으로 만들지 마라. 아이까지 도구로 삼았느냐라고 그는 고함쳤습니다. 그때 거실의 한쪽에서 노숙자가 나타났습니다. 집안의 긴장을 느끼고 다가온 그녀는 두 사람 사이의 서류를 쓸어보듯 읽어내렸습니다. 눈가가 떨리며 목소리가 무겁게 갈라졌습니다. 지호가 친자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야. 세리, 내가 감히 이런 짓을 했느냐라고 노숙자가 불같이 외쳤습니다. 세리는 잠시 말을 잃고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노숙자의 분노는 거세게 터져나왔습니다. 내 손으로 키운 집안이다. 내가 그 아이를 빌미로 우리 모두를 기만했다니. 기만이 무슨 죄인지 아느냐. 내 아들, 내 손자까지 내 욕망에 끌어들이다니 라고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리는 어머니, 저는 하고 변명하려 했지만 노숙자는 더 크게 손을 떨며 말을 끊었습니다. 내 입에서 어머니라 부르지 마라. 넌 이 집안의 여자가 아니야. 넌 스스로 무너졌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노숙자가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강세리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길은 흔들리고 손끝은 허공을 허우적거렸습니다. 황기찬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더는 숨을 수 없다라고 그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지호를 내세우며 이혼만은 하지 말자는 세리의 요구는 더 이상 무의미했습니다. 황기찬에게 마지막 촛불이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YL 그룹의 임시주주 총회가 열렸습니다. 기자들과 주주들, 이사진이 한자리에 모였고 무거운 공기가 회의장을 덮었습니다. 사회자가 안건을 발표하자마자 강재인과 김도윤이 차례로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제인은 서류를 높이 들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황기찬 이사의 비자금 은닉 자료입니다. 차명 계좌, 해외 법인 송금, 그리고 조세 회피처를 통한 은닉 내역까지 모두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추가로 HL 그룹과의 이중계약서도 발견됐습니다. 도윤은 이어서 회계장부를 대형 화면에 띄우며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금액은 수십억 원대입니다. 이 모든 자금은 회사 자산을 빼돌려 조성된 것입니다. 주주 여러분, 더는 속으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주석에서는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라는 웅성거림이 이어졌습니다.
황기찬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이내 어지럼증에 휘청거리며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짚었습니다. 아니 나는 하고 말하려는 순간 그의 몸은 갑자기 힘을 잃고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주총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곧바로 사람들이 일어나 소란이 일었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호출되었고 황기찬은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그 장면은 언론을 통해 그대로 보도되었고 황기찬, 주총 도중 쓰러져 병원 이송이라는 자막이 전국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단숨에 그를 동정과 비난의 이중적 시선으로 묶었습니다. 제이는 주총장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단단히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지탱하듯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끝까지 갑시다. 진실은 이제 멈출 수 없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낱낱이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리의 몰락, 기찬의 자백, 제인의 복수와 도윤과의 새로운 시작이 차갑고 뜨거운 공기 속에 차례로 펼쳐질 예정이었습니다. 늦은 오후의 빛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유리 벽면을 주홍빛으로 물들였고 인파는 결말을 확인하려는 마음으로 현관 앞에 파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기자들은 재벌가 비리와 뺑소니 사건이라는 굵은 활자를 카메라에 담으며 피고인석을 향해 걸어 들어갈 사람들의 표정을 하나라도 더 포착하려 애썼습니다. 강재인은 숨을 고르고 고개를 들었고 번쩍이는 플래시 사이로 흔들림 없는 눈빛을 곧게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왼편 반걸음 뒤에는 김도윤이 서 있었고 그는 필요 이상으로 말을 아끼며 주변을 차분히 살폈습니다. 법정의 문이 열리자 공기 속에서 얇은 금소금 같은 긴장감이 번졌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방청석에 웅성거림이 짧게 내려앉았고 모두의 시선이 피고인 쪽으로 모였습니다. 피고인 황기찬, 강세리, 일어나십시오라는 목소리가 울렸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듯 닮은 얼굴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급격히 야윈 황기찬의 볼에는 그늘이 깊게 패여 있었고 화려한 메이크업을 한 강세리의 눈동자에는 자신감보다 경계와 초조가 먼저 스며 있었습니다. 검사는 첫 증거로 블랙박스 영상을 제시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헤드라이트가 검은 도로를 가르며 튕기듯 흔들렸고 곧 불시에 들이받는 충격음과 함께 도주하는 차의 뒷모습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뒤이어 재생된 녹취 파일에는 거칠게 낮춘 여자의 목소리가 흘렀고 그 여자만 사라지면 YL 그룹을 손에 넣는 건 시간 문제야. 라는 문장이 얼음처럼 차갑게 법정의 벽을 때렸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고 기자들의 손끝이 종이를 긁는 속도가 눈에 보일 듯 빨라졌습니다. 강재인은 눈을 한번 감았다 뜨며 긴 싸움의 마지막 문턱을 확인하듯 의자 등받이를 살짝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황기찬이 변호사에게 무언가를 짧게 속삭이더니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몸을 가누듯 마이크 앞으로 걸음을 옮겼고 마른 기침을 한번 삼킨 뒤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는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고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뺑소니 이후의 은폐와 증거 인멸에 제가 관여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라고 그는 또렷하게 끝맺었습니다. 말이 떨어지자 공기는 미세하게 떨렸고 강세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황기찬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녀는 성급히 서류 가방에 안감을 젖히고 바닥을 더듬었고 얇은 메모리 카드 하나를 움켜쥐자마자 입술로 가져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제지하는 손이 더 빨랐고 보안요원이 그녀의 손목을 고정하자 가방 속에서 종이들이 흩어져 흰 날개처럼 바닥을 스쳤습니다. 필사적으로 저항하던 강세리는 법정이 떠나가게 소리질렀습니다. 이거나 증거인멸 시도는 별도로 판단하겠습니다라는 검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고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짧고 정확하게 공중을 내리찍었습니다. 휴정종이 울리자 복도에는 눅진한 열기와 카메라 셔터 소리가 겹쳐졌습니다. 강재인이 혼잡을 벗어나 창가 쪽에 섰을 때 태호가 조용히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끝나면 이야기합시다. 여기서 당신이 견뎌온 시간을 내가 압니다라고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제 안의 결도 분명히 담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잠자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어깨를 단단히 묶어 두듯 손을 모았고 불필요한 말 한 줄을 삼키며 문빛만으로 곁을 지켰습니다. 오후 심리가 재개되자 검찰은 추가 증거 목록을 펼쳐 보였습니다. 황기만의 수첩에서 뜯겨 나온 얇은 페이지에는
내가 잘못되면 세리 탓이라는 문장이 날카로운 필체로 남아 있었고, 같은 날짜에 찍힌 분산 송금 내역이 장부의 기입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수치와 시간, 계좌와 메모가 서로를 증명하는 고리처럼 물리고 맞물렸고, 강세리는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미간에는 해가 지듯 짙은 그늘이 앉았습니다. 결정적 순간은 생각보다 고요하게 찾아왔습니다. 황기찬은 변호사와 짧게 상의한 뒤 다시 증언대로 걸어 나와 자백을 보강했습니다. 그는 형의 사고에 대한 오랜 의심과 자신의 방관을 인정했고, 진료 기록과 담당의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며 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감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재인은 눈을 깜빡이며 그 말을 들었고, 그녀의 표정에는 용서도 비난도 아닌 낯선 온도가 잠깐 스쳤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바라보며 보내는 최소한의 시선 같은 것이 그녀의 눈동자에 얇게 번졌습니다. 심리가 마무리되자 기자들의 질문이 다시 폭죽처럼 터졌습니다. 강재인은 짧게 대답을 아꼈고, 도윤은 그녀의 어깨 높이에서 보폭을 맞추며 군중을 뚫었습니다. 건물 밖바람은 생각보다 차가웠고, 그녀의 손등에서 체온이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좀 쉴 수 있겠네요라고 김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재인은 고개를 젖히며 하늘을 잠깐 보았고, 그룹을 살려야지요. 새로운 시작일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진실은 밝혀졌네요라고 천천히 답하고, 오랜 여정을 함께 해준 도윤에게 감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며칠 뒤 구치소 접견실의 불빛은 낮게 흔들렸습니다. 황기찬은 흰 종이 위에 사과의 문장을 여러 번 지우고 다시 쓰며 손끝을 떨렸습니다. 그는 집이 권력도 명예도 아니었다고 적었고, 자신이 지켜야 했던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랑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죗값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했으며, 언젠가 재인이 이 글을 읽는다면 단 한순간만이라도 용서의 빈자리를 자신에게 남겨달라고 적었습니다. 잉크가 말라가는 가장자리에는 후회의 온도가 얇고 길게 번졌습니다. 한편 강세리는 구치소의 좁은 창을 등지고 앉아 억울함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벽을 스치다 허공에서 흩어졌고, 귀를 기울이던 이들조차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화려한 껍질은 이미 벗겨졌고, 남은 것은 자신을 속이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세계는 닫혔고, 자신이 닫아 걸던 문이 결국 자신을 가둔 문이 되었습니다. 점심 무렵에 햇빛이 유리창을 타고 사무실 바닥까지 길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디자인 본부의 공기는 프린터 토너 냄새와 막 내린 원두 향이 섞여 가볍게 떴고, 회의실 앞 유리벽에는 내일 공개될 디자인 시안이 바둑판처럼 붙어 있었고, 지나가던 직원들의 발걸음이 그 사이사이를 조심스럽게 비켜갔습니다. 제이는 모니터 2대를 번갈아 보며 수정안을 정리하고 있었고, 태호는 손에 들고 온 흰 장미 한 송이를 가볍게 흔들며 문간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점심 같이 할까요? 라고 태호가 말했습니다. 제이는 시계를 한번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30분만요. 파일 넘기고 나가겠습니다라고 제인이 답했습니다. 둘은 사내 카페에서 간단히 샌드위치를 집어들었고, 창가에 앉아 다음 콜라보 일정과 발표 동선을 빠르게 맞춰보았습니다. 태호는 여유 있는 미소로 제인의 눈빛을 오래 받아주었고, 제인은 빵가루를 종이 냅킨으로 톡톡 털어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짧았지만 방심한 햇살처럼 따뜻했고, 유리창 너머의 골목 소음도 그 순간만큼은 멀어졌습니다. 제인의 입술에 묻은 빵가루를 닦아주며 태호가 제인에게 조금 더 다가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태호는 내가 제인 씨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번 일로 내 거처도 달라졌고, 혼자 있으면서 제인 씨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 연인으로 더 친해질 수 있을까요? 하고 기회를 잡아 제인에게 물었습니다. 뜻밖의 제인은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태호 씨의 친절은 항상 감사드려요. 그런데 우린 친구로 지내면 어떨까 싶네요. 제가 여러 가지 일을 겪다 보니 선뜻 누군가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라고 그녀다운 심플한 답변을 내었습니다. 좀 아쉽지만 그래요. 우리 앞으로도 좋은 친구 사이 하기로 하죠라고 태호 또한 시원하고 호탕한 웃음을 전했습니다. 때마침 지나치다 그 장면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도윤이었습니다. 병원 진료를 마치고 회사 근처까지 들른 그는 투명한 유리를 사이에 둔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호흡을 잠깐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머니 속 휴대폰을 꼭 쥐었고, 혀끝으로 말이 아닌 한숨을 삼켰습니다. 속이 은근히 달아오르는 기분을 부정할 수 없었고,
이제 제인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며칠 뒤, 유난히 화창한 날 도윤은 곧장 제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문턱에 서서 짧게 숨을 고르고 노크를 2번 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라고 제인이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도윤이 한 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서두르지 않으려는 결심과 더 늦지 않으려는 다급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잠깐, 시간 괜찮습니까? 라고 도윤이 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정리한 것만 저장하면 됩니다. 잠시만요라고 제인이 돌아보았습니다. 도윤은 제인의 책상 앞 프린터 옆인 의자를 끌어다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서서 말해야만 할 것 같은 문장들이 그의 어깨에 얌전히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넣었던 손을 빼며 천천히 말의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잔물결처럼 들려왔습니다. 도윤 씨라고 제인이 낮게 불렀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지도 과장된 미소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정면을 보며 한 문장을 더 얹었습니다. 당신을 좋아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다만 기다린다는 말로 책임을 미루지 않겠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오늘 여기서부터입니다라고 도윤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말이 끝나자 유리창을 타고 들어오던 오후 빛이 살짝 기울었습니다. 제인은 책상 모서리에 놓인 스테이플러를 한번 가볍게 밀어보며 호흡을 고르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안에서 지금 여러 소리가 겹쳐 들려요. 조심하려 했고, 그래서 더 오래 당신에게 기대왔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쉽게 대답하진 않을게요. 다만 도윤 씨의 오늘 말은 제 안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그 울림을 흘려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제인이 말했습니다. 도윤은 짧게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의 어깨에서 힘이 조용히 내려앉았고 허공에 잡아두었던 손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서두르지 않되 물러서지 않겠습니다라고 도윤이 답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물러나 인사를 했고 돌아서 문을 닫기 직전 다시 멈추었습니다. 오늘 혼자 퇴근하면 병원 쪽 골목에서 따뜻한 국수 한 그릇 대접하겠습니다. 거절하셔도 됩니다. 다만 내 마음의 시작은 오늘이 맞습니다라고 도윤이 덧붙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제인은 잠시 자리에 앉아 손등으로 이마를 스쳤습니다. 사무실의 소음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 프린터가 한번 웅하고 돌아가더니 멈췄습니다. 그녀는 모니터를 켰지만 화면의 아이콘은 쉽게 또렷해지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의 말들이 화면 위로 얇은 물결처럼 겹쳐 보였습니다. 해가 기울 즈음 복도에 불이 한 칸씩 먼저 켜졌습니다. 제인은 코트를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문 손잡이가 은빛으로 차갑게 빛났고 회의실 유리벽에 붙은 디자인 시안들이 저마다의 색으로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 휴대폰을 들고 단 한 줄을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같이 해요. 전송 소리가 가볍게 울렸고 곧바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봐요. 제인은 미소를 아주 조금 지었습니다. 사무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그녀의 발소리는 이전보다 반음 높게 가벼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미세하게 스친 바람이 재킷 자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사이 유리문 너머로 저녁의 도시가 은은하게 번졌습니다. 오늘의 말은 분명했고 내일의 말은 아직 비워져 있었습니다. 제인은 그 사이를 조심스럽게 걸어가며 마음 한가운데 새로 생긴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그 자리는 누군가의 성급한 약속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 앉을 결심을 기다리는 조용한 의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자에는 오늘부터 앉을 사람이 정해졌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저녁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YL 그룹의 본사 로비는 여전히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그 중심에 선 강재인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제는 흔들리던 여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회사를 되찾은 당당한 경영자였습니다. 회의 일정을 마치고 나오던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김도윤이 있었습니다. 늘 뒤에서 지켜주던 사람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같은 걸음을 걷는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